안녕하세요. 화정간호학원 이지숙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6회 보건간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자, 36번 직업병과 관련하여 납중독과 관계가 깊은 업종으로 오른 것은, 자, 먼저 중금속 장애 세 가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납중독, 요거는 이제 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전지에 연도포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인트 같은 연한료 사용을 할 때, 이럴 때 발생을 하고요. 요게 이제 특징이 우리 뼛속에 축적이 되고 골수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 같은 것들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또 생식기 기능 장애, 뭐 유산, 사산, 뭐 월경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은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미나마타병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죠. 수은 중독과 관련된 병을 미나마타병이라고 하는데 중추신경계 문제로 발음이 안 돼요. 구음장애, 보행실조, 걷는 것도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구내염 같은 것들, 정신적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카드뮴은 우리 보죠. 여기 뼈에 침착을 하게 되니까 뼈를 물러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뼈가 물렁물렁하니까 걸을 때 잘 못 걸어요. 골연화증으로 걸을 때마다 아파요. 뼈가 아파요. 이따이 아프다 병이죠. 그래서 이따이 병, 요 이름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골연화증과 우리 이런 중금속들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몸 안에 축적이 돼서 이게 이제 신장을 침범하게 되면 신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납중독과 관련 깊은 업종은 했어요. 이게 이제 축전지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연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무연전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축전지 제조공. 자, 37번 우리 대기오염 물질인데요. 대기오염 물질에서 이제 대기오염의 지표를 먼저 살펴볼게요. 대기오염의 지표는 일산화탄소, 분진, 아황산가스. 자,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SO2. 자, 이렇게 요거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고, 우리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오염 물질에는 1차 오염 물질과 2차 오염 물질로 나누는데, 1차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발생원으로부터 해로운 화학 물질이 직접 배출이 되는 것을 1차 오염 물질이라고 하고요. 2차 오염 물질은 이렇게 1차 오염 물질이 나와서 태양의 뭐 직사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형성이 되는, 2차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들을 2차 오염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요 둘 중에서 하나만 외워볼까요? 2차 오염 물질에는 스모그, 케톤, 오존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기 중에 답은 4번 2차 대기오염 물질을 물어보는 거니까 오존이 되겠네요. 자, 38번 우리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사회보장의 종류를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야 돼요.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가 있어요. 우리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처럼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가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5번 사회보장인데요. 이 중에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험은 뭐죠?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가 나중에 어떤 질병이나 입원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타먹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뭐 피부양자로든 어쨌든 이렇게 보험료를 평상시에 납부를 하죠. 그러다가 나한테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돈으로 보장받냐, 의료로 보장받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소득보장의 종류에는 산재보험. 자, 산재보험은 뭐죠? 우리 왜 일하다가 다치어서 입원을 하거나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 생계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일을 못한 날만큼 어떤 일당 같은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죠. 그래서 산재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뭐예요? 노령과 관련돼서 고령과 관련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돈의 형태로 나중에 타먹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뭐죠? 실업과 관련돼서. 그래서 실업 상태가 됐을 때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이제 돈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실업급여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의 형태도 있어요. 자, 의료로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건강보험의 형태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우리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돈으로도 제공해 주지만 이제 의료로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환자들의 그런 보험 형태가 건강보험이냐, 산재냐, 아니면 의료급여냐, 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이렇게 돈으로도 주고 의료로도 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보험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걸 산재, 연금, 고용, 건강보험을 갖다가 4대 보험이라고 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 가입돼 있죠. 그래서 뭐 이걸 다 통틀면 이제 5대 보험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다음에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부조금의 형태로 국가가 어떤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이제 부조금, 우리 왜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갈 때 부조금 들고 가잖아요. 그쵸? 이런 형태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으로 보장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서 왜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정해놓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소득보장, 그 다음에 의료보장은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형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 적용의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장은 의료급여의 형태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답은 5번. 39번 우리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행하고 있죠. 자,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료라든지 이런 의료의 행위 하나하나당 수가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욕구, 이게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서비스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의료, 더 비싼 의료를 제공해서 이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과 연구 개발 촉진이 유인이 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과잉 진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치료 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민 총 의료비가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정 그 어떤 질환군에 대해서 이제 입원 일수라든지 어떤 치료법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환군들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진료비 청구라든지 이런 심사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수술 하면 뭐 200만 원 정해져 있어요.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에 입원일은 뭐 입원일로 3일 뭐 이렇게 해서 정해져 놓는다든지, 아니면 왜 충수돌기 절제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100만 원에 입원 5일 뭐 이렇게 정해놔서 이제 질환별로 이제 정해져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 질환별로 입원 일수와 금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진료 같은 것들이 억제될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지만, 단 진료 코드 조작을 통한 과잉 진료도 가능해요. 자, 진료 코드 조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질병을 뭐 상해 코드로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잉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예후가 불량한 질병군의 적극 진료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있죠. 자, 그래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1번이죠. 질병 진단명에 따라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책정해서 지불하는 거. 그래서 입원 일수와 뭐 이런 금액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불한다는 거. 답은 1번. 자, 2번에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보장하는 거는 인두제예요. 그래서 인두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당 1명의 의사를 그 지역에 반드시 분포시켜 놓는, 그래서 사람 머릿수당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지리적 분포가 의사들의 지리적 분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사람 머릿수당 돈을 받다 보니까 의사들이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진료를 해봤자 어차피 머릿수당 받는 거니까, 그래서 환자에 대한 과소진료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달도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정해진 금액만 있으니까. 자, 그리고 3번에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것들 아니죠. 2번은 아까 인두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험회사와 환자가 계약을 맺어 그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총액계약제라는 게 있어요. 총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자, 그리고 5번에 주로 1차 진료 의사들의 진료비 지불에 적용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봉급제 같은 것들, 월급 의사들이죠. 1차 진료 의사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 뭐 이런 데 의사들에게서 적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40번. 자, 할아버지가 결석이 너무 잦대요. 건강교육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죠? 이런 경우에는 뭐죠? 제외시키거나 가두거나
강력히 얘기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죠. 개별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해결한다. 자, 41번 우리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기류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뜻하죠. 이 바람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쾌감하게 느낄 수 있는 기류가 있어요. 쾌적한 바람. 자, 실내에서는 0.2에서 0.3m/s이고요. 실외에서는 1m/s 정도 돼요. 자, 불감기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느끼지 못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바람의 하한계의 범위는 대략 0.5m/s 이하를 불감기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 불감기류는 0.5m/s 이하다. 42번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공공부조 방식으로 보장하는 제도였어요. 자, 아까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은 뭐예요? 보험료를 부담하고 나중에 타먹는 거. 공공부조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하에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공부조에서는 아까 뭐였죠? 돈으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의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의료급여의 제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답은 3번 의료보호. 여기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의료보호라고 그랬거든요. 의료급여예요. 그죠? 답은 3번. 자, 43번 어떤 남성이 오후만 되면 나른하고 어깨관절 통증과 경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대요. 자,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산업재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상은 없지만 조금 피곤해요. 자, 산업피로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피로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신경적인 노동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명손상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재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2번 산업피로라고 하네요. 44번 40대 직장 남성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고 있대요. 이런 경우 이제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보건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물이나 이런 집단교육 이런 것들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게 보건교육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 나온 그 집단교육들의 종류들을 조금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강의법은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에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 전달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대상자들의 수동적인 참여로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질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상자 개개별의 학습 진행 정도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심포지엄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2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청중과 공개 토론을 하다 보면 청중과 발표자 모두 어떤 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토론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강연자와 청중은 모두 전문인이에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어떤 외과 학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심포지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와요. 찬성과 반대측이 나와서 서로 막 토론을 해요. 찬성 반대에 대해서 막 의견을 나누고 나중에 이제 그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청중들이 정보를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중은 일반인인 경우가 많아요. 청중은 일반인. 이게 이제 심포지엄과 차이점이죠. 그리고 분단 토의는 참여자의 수가 많을 때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시키고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이고,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그냥 뭐 어떤 심각하게 막 이렇게 뭐 남을 비판하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굉장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토의 초점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집단교육의 이런 강의법의 장단점,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 구분하는 것과 분단 토의의 특징,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이런 특징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45번 금연을 시작을 했네요. 일주일이 지났대요. 자, 이때 가장 이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단 증상. 이때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하잖아요. 금단 증상 대처법 아닐까요? 자, 우리 보건간호에서 변화 단계 이론, 범위론에 따른 금연 절주 프로그램의 단계들이 있어요. 자, 먼저 계획 이전 단계는 이 사람은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는 단계예요.
자, 그때는 흡연과 음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아, 담배는 나쁜 거구나. 그래서 의도를 가질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단계.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계획 단계.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언젠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는 단계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동기부여는 이제 흡연이 나쁜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연 절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로 가요. 이때는 금연을 한 달 이내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 이제 내일부터 담배 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줘야죠. 그래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단계로 옮겼어요. 금연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는 이때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6개월 이상 금연 절주를 지속하고 있는 단계가 이제 유지 단계로 이때는 흡연에 대한 어떤 유혹들이 또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뭐 누가 김 과장이 막 담배 피러 가자든지 뭐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이런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게 유지 단계. 자,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지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 단계인 거죠. 이때는 금단 증상을 대처해라. 답은 5번. 자, 우리 우유 살균은 뭐죠? 저온 살균이죠. 그래서 우유의 살균 소독이나 이런 예방주사액 같은 것들의 영양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균을 사멸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답은 2번. 자, 산업피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산업피로의 결과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그 노동부하에 반응하는 생체 태도가 회복이 되지 않고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생산성도 떨어질 거고요. 사람이 피곤하면. 그리고 재해 발생 건수도 증가해서 나중에 산업재해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생산성이 저하된다라는 거. 자, 48번에 구토, 불쾌감,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신체 증상을 초래하는 군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군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산소를 많이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내면서 정상 공기성상의 화학적인 조성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산소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불쾌하고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뭐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극장이라든지 만원버스 같이 장시간에 이제 그 실내 밀폐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군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3번이죠. 정상적인 공기 성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49번 동물성 자연독인 보거 중독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보거로 인한 식중독의 특징은 자, 보거의 독은 난소, 고환과 같은 생식기와 내장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처럼 아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보거독 같은 경우 호흡중추신경의 마비 증상으로 중독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요. 30분 내지 5시간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보거 중독은 주로 늦가을에서 겨울철에 호발한대요. 이때가 보거가 제일 맛있대요. 자, 끓는 물에 9시간 정도 가열해야 독성이 상실된다는 거. 자,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에 베네루핀이 유독물질인 것은 뭐 있죠? 우리 굴이죠, 굴. 그죠? 그래서 보거는 테트로도톡신이 원인이 돼요. 조개는 미틸로톡신. 버섯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3번에 100도씨에서 몇 시간? 9시간 정도 가열해야 사멸된대요. 독성이 상실된대요. 그리고 4번에 중독 증상으로 운동장애, 심하면 중추신경 이상이 나타나서 지속되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독이죠. 답은 4번. 50번 대기오염에 영향했어요. 지금 현재 지구가 앓고 있는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자, 지구가 뜨끈뜨끈해지고 있죠. 지구 온난화 그리고 도심 쪽에서는 이제 변두리보다 온도가 좀 더 높은 열섬 현상 같은 것들, 오존층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요.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것들,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산성비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난다. 산성비가 감소되지 않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기온이 불안정해지고요. 이산화탄소 증가로 식물의 성장이 촉진된다?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온실 효과 같은 것들,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로 대기 오염이 낮아지는 추세다. 화석연료 우리 막 그 휘발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추세죠. 답은 1번. 자, 여기까지가 보건간호였고요. 공중보건으로 이어질게요.